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략의 역사 2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책들 중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전략의 거장으로부터 배우는 좋은 전략, 나쁜 전략, 요게 이제 전략 일반에 관한 그런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략의 역사 1권이 군사 전략에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전략의 역사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아래로부터의 전략, 그리고 이제 위로부터의 전략,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위로부터의 전략은 이제 경영 전략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가 또 경영 전략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서 아래로부터의 전략, 즉 이제 혁명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신 다음에 관련된 혁명사를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혁명사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프랑스 혁명에 관한 책,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에 관련된 책, 그 다음에 막스주의 역사 강의, 이 세 권의 책인데요. 각각 노명식, 피츠패트릭, 한영식 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혁명의 전략이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대중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권력 구조를 뒤집는 것이 혁명가들을 사로잡았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 이 목적과 동원할 수 있는 수단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존재를 했었죠. 그래서 이 간극을 메꾸는 것, 이 전략이 이 혁명가들에게 매력적인 주제였다. 이를 통해서 대중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야만이 혁명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혁명 이론가들이 전쟁 이론에 의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이론에서 동원되었던 투쟁, 공격이니 전투니 하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비유적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전투에 해당되는 폭동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그래서 권력을 지배계층으로부터 빼앗아 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을 일으켜 세워서 혁명의 대열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이 혁명가들은 스스로를 전투원이자 조직과 지휘관으로 처음에는 드러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상가로 규정을 했죠. 어쨌든 이들의 목적은 찬란했지만 이들이 가진 수단은 너무나 형편없었고, 그래서 이 전략들이 가지는 상대적인 강점을 놓고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용한 전략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직업적 혁명가들이 전부 다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후에 특히 이제 1800년대 초에 이제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랑키가 1805년, 프르동이 1809년, 바쿠닌이 181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블랑키는 소수 정예의 혁명가 집단에 의한 봉기, 프르동은 무정부주의를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바쿠닌이 이 무정부주의를 전혀 다르게 변형해서 주장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쿠닌의 사진을 보시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좀 빡세게 생긴 인상이죠. 바쿠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크스가 1818년에 태어났죠. 그래서 마르크스 탄생 연도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누구한테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뭐 18 하면서 태어났다. 그래서 1818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클라우제비치가 차지하던 비중만큼이나 혁명에서는 마르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크죠. 그래서 클라우제비치가 전쟁 이론을 제시했고 마르크스는 혁명 이론을 제시했다. 근데 이론이 희망을 주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일러주지 않았다. 마르크스도 이 이론을 현실에 적용할 때 문제가 있음을 곧바로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출나게 강력한 그의 이론은 그의 적이었던 사람들에게조차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 뒤로도 계속해서 사회주의적 상상력을 지배했다. 그래서 20세기의 혁명가들은 거의 대부분 마르크스 철학과 사상에 뿌리를 대고선 자기 나름의 전략과 정치적 과제를 설정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많은 분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클라우제비츠 경우에는 자기가 저술을 해놓고선 완성을 짓지 못하고 이제 사망을 했죠.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해석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자본론 다 마무리를 하진 못했지만은 어쨌든 대부분의 저서들을 생애 동안에 쓰고 나서 그 저술들이 다 일관적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관적이지 않은 저술들에 대해서 본인이 한 번도 기존의 사상을 수정한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을 놓고서는 왈가왈부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제 혁명을 계급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낸다라고 보고 있었고, 그 계급 투쟁을 할 때 그 결과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권력을 세우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그리고 부르주아라던가 농민들 이런 계급들은 결국에는 노동자 계급의 동맹자가 될 수 있는가 혹은 적인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리고 구체제에 도전하는 동맹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성공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롤레탈리아 세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농민과 하위 중간 계급과 연대해서 부르주아를 타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소규모 생산자, 상인, 금리생활자, 수공업자, 농민 이 모든 계급이 결국에는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결국에 이 집단들은 소멸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도시 노동자와 동일시하지도 않은 채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분통을 터뜨리게 되죠. 늘 허세만 부리며 시끄러운 항의, 배짱이 없고 조심스러우며 타산적, 뿌띠부르주아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민은 특히 혁명 대열에 불러들이기 어려웠다. 이런 긴장은 공산당 선언에도 분명하게 언급되었는데 농민을 반동적이며 완고한 계급이라고 규정했다. 그래서 1848년에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혁명은 끝내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군대가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한 봉기가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정치경제학 연구에 몰두할 때 엥겔스는 군사 영역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엥겔스가 놀라운 군사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존경을 했지만 그는 군대 분야의 변수를 더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벌일 때 이 두 사람의 견해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마르크스는 북부의 우월한 물질적인 힘이 결국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제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엥겔스는 남부 연방이 가지고 있던 우월한 군사 기술들을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르크스는 혁명이 물질적인 조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지와 군사적 기술의 문제라는 견해에 언제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는 승산이 전혀 없는 싸움으로 사람들의 등을 떠밀며 싸우라고 강요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 영역에 대해서 또 파고들었던 엥겔스는 이런 견해를 갖게 됩니다. 첫째, 반란을 도모해서 발생할 결과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로 반란을 일으키지 마라. 반란은 결국에는 계산이 필요한 수학이다. 적의 군대는 조직과 규율과 타고난 권위 면에서 모두 당신의 군대보다 우세하다. 그러니까 질적으로도 딸리는데 양적으로도 딸리면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겠죠. 그리고 수적으로 우위에 섰다라고 판단이 돼서 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최고의 결단력을 가지고 공세로 임해야 된다. 적이 결집하기 전에 먼저 적이 퇴각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계속 공세로 나설 필요가 있다. 망설이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뜻이다. 최초의 한 차례 봉기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상대가 완전히 패퇴할 때까지 싸움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은 결국에는 선멸전의 논리를 온전하게 수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잠깐 이제 마르크스와 바쿠닌의 견해 차이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좀 빡세게 생겼다고 말씀드렸던 바쿠닌. 1871년 파리 고민에서 결정적인 위기 국면으로 치달았다.
마르크스는 그의 책에서 꼬민이 혁명적인 정부,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바쿠닌은 견해가 전혀 달랐다. 자발성과 권한이 노동자위원회로 분산되었던 탈중심화로 의미를 본 거죠. 바쿠닌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계를 갖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마르크스의 생각에 펄쩍 뛰었다. 새로운 지배계층이 나타나고 사회주의라는 이름 아래 국가가 또 하나의 억압기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바쿠닌의 우려는 성견지명이 있는 통찰이었다. 마르크스는 강력하게 위협적인 국가가 영원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의 지시와 강압적인 역량 없이도 혁명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순진한 짓이었다. 엥겔스에게 혁명은 확실히 가장 독재적인 일이었다. 혁명은 인구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게 자기 의지를 예컨대 총검과 대포와 같은 권위주의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강제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이 문구에서 이제 클라우제비츠의 향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무정부주의자들이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서 선택한 행동에는 이제 암살, 테러 등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바쿠닌이 이런 테러주의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 나중에 결별을 하지만 세르게이 네차예프도 이 대량 학살을 통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더 낼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회 전체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탈리아의 에리코 말라테스타도 영향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도 자기가 지지하고 실천했던 무차별적인 테러를 후회를 하고 오로지 정당화될 수 있는 폭력만이 해방에 도움을 줄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894년에 이렇게 썼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르주아 사회는 칼과 같은 것으로 아무리 많이 찌른다 하더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사회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편견이라는 거대한 덩어리 위에 세워져 있으며 군대의 힘보다는 대중의 관성과 습관화된 굴종에 의해서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쨌든 결론적으로 무정부주의와 테러 사이의 연관성은 무정부주의자들이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그 명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정부주의로 혁명을 완성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근본적인 모순점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들은 권력 없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혁명을 완수할 수 있을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지도력을 행사하지 않는 척해야 했던 지도자들은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없었고 권력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거부하는 행동은 어떤 진지한 전략의 가능성을 배제하게 되었고 따라서 스스로 지도자가 아니라 분노한 비평가의 역할에만 머물겠다고 천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 거죠. 이제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권력자가 아닌 것처럼 보여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1848년 혁명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엥겔스의 어떤 어조에서도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그는 군대라는 무장 조직을 배제하지 말 것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1848년 이후 사회주의 운동 전략에 대해 견해가 많이 바뀌었음을 스스로도 인정했다. 힘의 균형이 혁명 진영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군대가 민중에게 총을 쏘아야 한다는 사실에 그리고 군대가 복종하는 대의에 의심을 품는 그런 경우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다른 모든 측면에서 정규군의 장비와 규율은 혁명 진영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세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의회 전략 같은 것들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모든 남성의 참정권은 실질적인 기회를 창출했으며 노동자 계급은 사회민주당을 통해서 선거가 제공하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득표율이 계속 올라가면 결정적인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모든 계급들이 좋든 싫든 간에 우리 앞에 머리를 조아릴 터였다. 그래서 엥겔스는 이렇게 본 거죠. 사회주의자들이 정치력을 획득하면 정부는 엄중한 탄압에 나설 것이고 이때 분노한 대중이 거리로 뛰쳐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거리에서부터 혁명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감히 의회의 결론을 무시해? 이러면서 이제
혁명의 대열에 온전하게 가담했을 때 거리로 나서야 한다라는 게 엥겔스의 견해. 그러니까 약간 이제 한 발 물러선 그런 견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는 엥겔스가 쓴 이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서문이 골치 아픈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았다. 이 서문은 합법적인 투쟁을 지지했으며 거리로 뛰어나가 바리케이트를 치는 노선에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될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룩셈부르크는 미성숙한 폭동의 모든 것을 거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동시에 의회 개량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최상의 방법이 대중파업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이 대중파업은 사실 이 무정부주의자들의 노선과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 전술을 회의적으로 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엥겔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중파업을 진행하려면 잘 조직된 노동자 계급과 풍부한 자금이 필요했다. 조직과 자금이라는 조건을 마련했다면 굳이 먼 길을 돌아가는 총파업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제 룩셈부르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중파업이 야수적인 가두투쟁을 대체하지는 않을 테였다. 왜냐하면 절정의 순간에는 필연적으로 정부가 파견한 무장군대와 맞닥뜨려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중파업은 사실 기나긴 정치투쟁 여정 속에 어떤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비판을 받게 되면은 이제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레닌 같은 경우에도 당도 뭐 일시적인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마르크스도 뭐 국가가 일시적인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뭐 대중파업도 일시적인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카우츠키는 마모의 전략을 택하고 있었다. 그가 보기에 룩셈부르크의 대중파업은 전복의 시도였다. 이 시도는 경솔할 수 있었다. 정부의 탄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반사회주의 법률이 제정될 수도 있었다. 만일 대중파업이 일어났는데 소수의 사람들밖에 결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될 경우 그동안 의회 전략을 통해서 벌어놓은 역량을 한꺼번에 날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카우츠키는 마모 전략, 말하자면 소모 전략이죠. 그리고 전복을 시도하려고 했던 룩셈부르크의 전략은 선멸 전략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엥겔스의 전략도 이제 파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고 때가 됐을 때 이제 일어나자. 그때는 한번 일어나면은 선멸전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봤지만은 때가 무르익기 전에는 기다려야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소모전, 마모시키는 전략 쪽으로 튼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요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닌이 나오죠. 레닌이 이제 요 이제 책의 앞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확고한 규율을 갖춘 당 조직의 지도가 있어야만 혁명이 가능하다. 사회주의 이론을 교육하는 사람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당의 조직 및 운영을 놓고선 레닌은 당을 엘리트 집단으로 만들자고 주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가 이끄는 볼셰비키죠. 그 다음에 라이벌인 맨셰비키는 대중정당의 토대를 만들고 당 지도부의 통제력을 민주주의적으로 규정하자고 한 맨셰비키가 있었죠. 그래서 전략을 두고서 볼셰비키와 맨셰비키의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맨셰비키는 자유주의자들과 연대하며 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었고 레닌을 필두로 한 볼셰비키는 의회 전략에 커다란 비중을 주지 않았으며 자유주의자들보다는 농민을 보다 더 유력한 연대의 대상으로 보았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이 레닌에 대해서 다양한 분파를 부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파괴함으로써 당의 창의성을 훼손한다고 보았다. 레닌의 이 중앙집권주의는 관리감독자의 메마른 정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군주제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는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시기에 폭동과 파업과 가두투쟁이 이어진 끝에 군주제는 1917년에 무너졌습니다. 이때 4월에 러시아로 돌아온 레닌은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자고 주장하며 새로 구성되는 임시정부를 절대로 도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게 레닌의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는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탁월한 선택이었죠.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임시정부가 지게 되겠죠. 그리고 레닌과 볼셰비키는 임시정부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권력 대안으로서 떠오를 수가 있었죠. 레닌이 거둔 성공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당의 조직화나 이데올로기적인 순수성의 결과가 아니고 정세의 역동성에 대한 독특한 판단의 결과였다. 그는 민중의 절망을 이해했고 또 기존 질서에 절망한 이들을 어떻게 하면 당의 선두에 세울 수 있을지 알았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슬로건이 이제 빅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레닌이 현대에 태어났으면 훌륭한 마케터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요. 그는 볼셰비키를 이끌고 평화, 빵, 토지라는 단순한 구호를 들고 대중 앞에 나서서 전쟁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확실한 차별성을 보였다. 전쟁의 참화가 계속되자 이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떨어지고 볼셰비키의 신망도는 점점 높아졌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탁월한 선택이죠. 폭넓은 토대의 정부를 구성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혁명으로 나아갈 것인가. 10월에 레닌은 핀란드에서 다시 러시아로 돌아왔다. 중간에 한번 이제 도망가거든요. 도망갔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1917년의 이야기죠. 다. 구호는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정해졌다. 이것은 임시정부에는 아무런 권력도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레닌은 1917년에 결국 승리했다. 한때 그는 고립의 외로움을 겪어야 했지만 그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그의 최대 강점이 되어주었다. 그의 세력이 아래로부터의 위로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으므로 굳이 위로부터 아래로의 정치적인 제휴를 할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 레닌이 혁명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전략의 역사 2권의 앞부분을 이제 위주로 보았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뒤에 보다 보면은 뭐 경영전략 같은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제가 이 마르크스주의나 이런 쪽에 이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국말로 좀 한국 사람이 쓴 책이 좀 더 이해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영식 님이 쓰신 제목이 뭐였죠? 마르크스 이 역사에 관해서 다룬 책. 이 책이 이제 보시면 또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